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양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고자질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애청자 여러분 김광일 기자가요 20초 전에 들어옵니다. 좀 일찍 들어오라고 좀 댓글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를 청취자분들한테 긴장시키고 말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찍 오세요. 네. 근데 우리 PD가 또 편들해. 마지막까지 원고 수정하니라고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연구를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야지. 오늘이 최후 변론입니다. 맞습니다. 11차 변론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밤 늦게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2시에 변론이 시작하거든요. 네. 물론 윤 대통령은 12시 반쯤에 도착을 네. 그전처럼 할 텐데 먼저 남은 증거 조사가 있어요. 이게 한 2-3시간 정도. 그리고 확인 안 된 증거가 있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4-5시쯤부터 종합변론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양측의 종합변론도 한 2시간씩 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거물급 정관 변호사들 나오겠죠. 뭐 김희수 저쪽 조대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8시, 9시는 돼야 양측의 의견 진술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의견 진술 안에 이제 피청구인 윤석열 그리고 국회 측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들어가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거고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질 가능성 아주 밤 늦게 혹은 뭐 아주 길어질 경우에는 새벽까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처럼? 네. 중계합니까? 실시간 중계는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언론에다가 영상을 공개하게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리버스터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설마. 그거 힘들어요. 네. 그리고 무제한 발언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말하다가 보면 꼬일 수 있고 이번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이 말하다가 좀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도 그렇죠. 많이 하게 네, 됐잖아요. 그랬죠. 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한 40-50분 정도 준비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에서 한 1시간 정도로 끝낸다고 가정하면은 밤 11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어떨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동안 10차 변론 내내 보여줬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뭐 책임 있는 자세라기보다는 뭐 법 기술자 아니면 뭐 정파의 수장 그 정도로 보여졌었잖아요. 네. 따라서 오늘도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오늘만큼은 좀 명확한 사과 혹은 승복, 통합 이런 메시지가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 주문들이 사실 뭐 보수신문, 진보 매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나마 국민들에게 조금 위안이 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하야설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게 뭐 담길 것이다 혹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용산 쪽에 좀 확인했을 때는 그런 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수설이다 뭐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선고까지 한 2주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고하게 되면 한 2-3일 전쯤에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이 논의를 해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판결을 할 텐데 그리고 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다수 의견을 토대로 만약에 정형식이 소수를 했다면 다수 중에 한 사람이 쓰게 될 거고 그걸 열람해서 최종 결정문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모 기자가 취재를 많이 했는데 네. 요거 듣기 전에 요걸 먼저 볼까요? 단독 보도 지금 갖고 오신 거? 시사인에서 어젯밤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명태균 황금폰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뭐 김영선 내가 공천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라고 했었던 그 시점 이후 40분 뒤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감기 제가. 걸리셨나? 네. 김건희 여사가 목소리가 좀 그래 보이네요. 몸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언급을 뒤쪽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연관됐다라는 뭐 핵심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들어보다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 저희 CBS에서 단독 보도한 게 요즘 CBS 단독 많이 하네요. 원래 많이 합니다. 아 원래요? 명태균 씨랑 홍준표 대구시장관의 관계예요.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 저 김한정 씨 통해서 뭐 3,300만 원 받았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홍준표 시장 측에서도 3,700만 원을 명태균 씨한테 입금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검찰이 계좌 내역이랑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물론 이제 돈 보낸 사람은 내가 홍 시장 아들 친구한테 돈을 보내다가 그쪽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냥 보낸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명이 아닌데. 홍 시장의 답변이 나와야겠죠. 그러겠네요. 아까 우리 박순봉 기자 취재 많이 네. 하셨던데. 지금 이제 다뤄주신 게 크게 두 가지 건이잖아요. 네, 윤 네. 대통령 최후 진술, 최종 진술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추가 녹음 공개 요건데 일단 최종 진술부터 보면은 방향 자체는 여태까지 흐름으로 보면은 대략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더라도 뭐 소위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진정으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뭐 야당의 이런 뭐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국정 혼란을 야기한 거는 미안하다. 뭐 이런 정도의 톤이 좀 담길 걸로 보이고요. 가장 핵심은 그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만 흐름상으로 보면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여태까지 톤으로 보면은요. 왜냐면 그간에도 그 지지자들 좀 독려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잘못돼 있다 헌재의 이런 결정들이 과정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점에서 국민의힘하고 입장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입장 좀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에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원하는 시나리오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대선 정도는 치를만 하다 이런 시나리오 비슷한데 몇 개 얘기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탄핵이 기각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해서 연말 내지는 뭐 그 이후쯤에 스스로 물러나는 거. 이렇게 되면 대선 치르기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집권기가 연장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선 시간. 그 시간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은 얘기는 좀 흥미로웠는데 캐비넷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캐비넷은 뭐 내각? 그렇죠. 아니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캐비넷? 네, 뭐 들어있는 관련된 뭐 논란 같은 것들이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 바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정리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뭐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태울 시간이 없다. 뭘 잘못했길래 그게.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하기 마련인데 뭐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좀 탄핵이 기각되고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게 좋은데 그럼 지금은 불을 못 태우나요? 지금은 인용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할 수가 이제 없나? 아주 뭐 디테일한 얘기가 되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아서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스스로 참모들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정무직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위험을 불사하면서 그런 서류 정리를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근데 지금 것 만약 같아요. 그거 하고 있다 그러면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지금 당연히 인용을 그렇게 안할 전제하지 거-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 대통령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야 되는 네. 이유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기각 가능성 높게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나이스하게 해주는 거다. 근데 나이스하다라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미안하다. 이거 사과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야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진 않더라도 제가 뭐 거취를 포함해서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기에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승복은 못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좀 기점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나 중도 쪽에서 이탈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계자 표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중도든 보수든 보통 이제 시민들이 학교 다니면서 주먹질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은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법원 가서 막 저걸 부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될 때 괴리감이 느껴지고 중도층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미지수인 거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는 건 뭐 지도부 의원이 한번 얘기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최우진수 만약 이게 탄핵이 기각되고 그다음에 최우진수를 할 때 임기 단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돌아와서 안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국민의힘 필피한다 뭐 이런 정도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때는 답이 없다라는 뭐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명태균 씨 논란 녹음 파일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극단적인 세력을 붙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후과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포인트를 명태균 씨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 뭐 주요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탄핵은 무조건 민주당은 인용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인용된 다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텐데 그때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랑 손절을 딱 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완전 바꾸는 그 상황이 되면은 탄핵 때문에 계엄 국면은 좀 정리가 됐다라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완전 원점 싸움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권 심판론을 계속 부각할 수 있는 건 이 명태균 씨 논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특히 김건희 여사 건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은 이 정권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덩달아서 대선 후보들까지 연계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정권 심판론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 카드로 쭉 쓰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좀 흥미로운 얘기는 이 김건희 여사 논란이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해요. 그럼 뭐냐면 그건 신박한 분석이네. 이제 이번 대선이 주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을 텐데 뭐 검사는 안 된다라든가 뭐 외부 뭐 새로운 정치 경력 없는 사람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 또 기준이 뭐냐면 배우자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배우자 대선이라는 건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도 후보의 배우자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국민들이 삼을 거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논란이 커질수록 배우자 대선이라는 기준이 강화될 건데 그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차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더 유리하게 그 지점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안 앉아 있으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참고요. 다른 아이템 갈까요? 두 번째입니다. 토론 핑퐁 게임. 저기 상속세 개정 그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좀 핑퐁 게임이 있었는데 어제 이전 그러니까 주말 사이의 상황을 좀 짧게 먼저 리뷰를 해드릴게요. 민주당 임광현 의원 이제 국세청 차장 출신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이 상속세 관련해서 그랬더니 권성동 대표가 급이 안 맞다. 정확히는 급이 맞는 의원 간 토론회는 언제든 환영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본인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임광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정말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에 응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례하다. 그러니까 뭐 인생 자체가 범죄인 이재명 대표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상대방을 인생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게 무례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다만 아마 이런 표현들은 뭐 정말 숙고했던 표현이라기보다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토론 제안이 왔을 때 급하게 좀 대화를 전환하려다 보니 이런 워딩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말은 좀 품위 있게 하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다가 어제 좀 입장이 정리된 것 같아요. 이거 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추가 제안을 했었어요. 먼저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이 1대1로 무제한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한다. 무제한 토론이라고 뭐 추가적인 1대1이라는 거는 권성동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명확히 말하진 않았는데 1대1 그 무제한이라고 추가해서 넣었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3대3으로 토론하자. 양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던졌고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하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 그래 그러면 권성동 카운터파트는 저 아닙니까 원내대표니까 그리고 권 원내대표가 법조인이라서 세법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회계사수 출신이다 저랑 붙자라고까지가 어제 정리된 상황. 계속 좀 헛돌았죠. 네. 그럼 이제 이 토론이 정말 진행될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어제 좀 취재했던 감으로는 양쪽 지도부에서 다 저한테 하는 얘기는 꼭 그럼 토론해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안 받을 거야 정도 답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토론이 잘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고 또 관계를 안 되기가 쉽죠. 네. 관계를 좀 보면 권성동 박찬대 두 사람이 사실 거의 원내대표 간 관계로는 역대급으로 안 좋거든요. 둘이 상견례할 때부터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40분 동안. 그리고 나서 원래 보통 원내대표는 이제 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점심을 먹는다거나 그래 왔는데 이들은 그런 관계도 없고 의장 없이는
협상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안 좋고 또 하나 권성동, 이재명 두 사람은 오히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개인적 교분이 사적으로 한 대학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붙었을 때 서로 공격은 하겠지만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두 사람 간에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의 상속세 입장 짧게만 좀 쟁점을 정리해드리면 민주당에서는 기존 상속세 10억 원에서 18억 원 공제 금액을 늘리자라고 네. 이제 좀 완화하는 차원의 아이디어를 냈고 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도 공제지만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최고세율이 50%인데 40%로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순봉 기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뭡니까? 저도 그냥 취재해 봤는데 네. 양쪽 입장 김강희 기자랑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네. 서로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이 표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물어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안 하고 싶어 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 당에 전가시키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예 실무논의 전에 핑계대면서 피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이 안 받을 건데 저희는 받으면 실제로 하려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양쪽에서 할 가능성도 여론은 둔 상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블러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실제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이 끝맞추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하려는 의도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발 질문을 하면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익이고요.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면 그냥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익이라고 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붙는 과정 네. 가장 좋겠죠.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저는 하나만 정책 효과에 있어서 사실 민주당은 좀 명확하게 효과를 짚고 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마용성의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그리고 그들의 저 부모 이런 식으로 효과를 명확하게 잡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걸 했을 때 한 950명 정도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정책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토론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일부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파상 공세를 그렇죠.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방금 김강희 기자 얘기해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게 어제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거든요. 요 토론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상속세 이슈를 선점하고 중산층을 공략하면서 국민의힘을 극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로 밀어내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흐름 자체가 지금 맞아떨어지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극우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은 극좌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중도층 공략 이걸로 지금 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 얘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은 이 보는 포인트가 예전에 2022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결집도를 꾸준히 체크를 한대요. 근데 뭐 수치를 말씀드릴 건 아닌데 결집도를 보니까 2022년 대선보다 최근에 뭐 보수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쭉 나왔잖아요. 이때가 더 결집도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대선 때보다 더 결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으면 중도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양쪽이 다 가지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들어봤을 때는 2030 세대가 좀 보수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진보적이었는데 보수화됐다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 얘기는 20 세대가 30 세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2012년에서 2022년 대선이 됐을 네. 때. 근데 통상적으로는 똑같은 그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바뀌었더래요. 보수화됐더래요. 그 기준은 부동산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의한 보수화고 20 세대는 젠더 갈등에 의한 보수화라는 거예요. 남녀가 완전히 갈라져 있고 30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30 세대는 정책에 따라서 보수화가 풀릴 수 있는 유동적인 계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선 정책을 계속 내세우는 중도층 공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우리 김광일 기자 짧게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어제 저도 이제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랑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언제까지 끌 수가 없다. 실제로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엔가 저 여야정예비체에서 이미 그런 비슷한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짧게 쟁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보험료율 그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생각이 같고. 네, 근데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을 놓고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2에서 3 정도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실무 협의를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 이제 당내 의견 조율한 다음에 내일쯤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의 고민이 좀 두 가지예요. 첫째,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보험 요율 인상하는 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소득 대치율 인상하는 거 하자라고 순차 처리. 그 두 번째, 자동 조절 장치.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협상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아예 의견을 명확하게 논의한 적이 아직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이에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일 기자, 박순봉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